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중앙정보부 창설 준비. (5.16) 당시 최영택 중령은 서울 남산 하얏트 호텔 자리에 있던 육군 첩보부대의 첩보과장이었다. 그날 새벽 4시쯤 총소리를 들은 최 중령은 육본 관사에서 허겁지겁 옷을 입고 부대로 나왔다. 부대로 달려가면서 최 중령은 박정희 소장과 648기 동기생 김종필이 일을 벌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김종필은 약 한 달 전인 4월 초순에 최영택 중령과 통신참모 김태진 중령을 찾아왔다. 김종필은 심각한 얼굴로 김태진에게 혁명이 나면 전화라인 좀 차단시켜줘 라고 부탁했고, 김태진 중령은 알았다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 출근해보니 부대에는 이미 비상소집령이 내려져 부대장, 부부대장, 공작처장, 과장, 통신참모 등 간부들이 다 나와 있었다. 그들은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몹시 불안해했다. 최영택 중령은 간부들 앞에서 이건 틀림없이 박정희 소장과 김종필이 주동이 돼야 한 것이니 내가 육본에 찾아가 봐야겠소 라고 했다. 이 말에 모두가 반색을 했다. 사복 차림의 최 중령이 오전 6시 30분쯤 육군 본부 정보국에 도착하니 비상소집대 출근한 장교들이 일은 하지 않고 창가로 모여들어 연병장에 주둔한 혁명군들의 동태를 살피는데 관심 쓰고 있었다. 육본 상황실로 올라가니 혁명파 길재호 중령이 보였다. 종필이 어딨나? 지금 방송국에 가 있을 거다. 지프로 남산 KBS에 가보니 경비가 삼엄했다. 사복 차림의 최 중령이 길 건너편에 서서 방송국 마당을 살펴보는데 점퍼 차림의 김종필이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긴 채 마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가 몸을 돌려 고개를 드는 순간 최 중령이 손을 들어 흔들었다. 김종필은 최 중령을 단번에 알아보더니 오, 너 왔구나. 이리 와 라며 손짓을 했다. 웃으며 다가선 최 중령에게 김종필은 봤지, 드디어 해냈다면서 살짝 박치기를 했다. 그러면서 첫마디가 야, 이제부터 우리 할 일이 있다. 너는 이 시간부터 일 좀 해라 였다. 김종필은 즉시 점퍼 지퍼를 열고 오른손을 품 안으로 넣더니 잠시 후 수십 장의 문건이 가지런히 접힌 뭉치를 꺼냈다. 그걸 최 중령 앞에서 부지런히 넘겨가더니 한 페이지를 찾아 쭉 펼쳐봤다. 거기에는 혁명정부 기구표가 그려져 있었다. 대통령 직속으로는 중앙정보부가 실선으로 연결돼 있었다. 김종필은 최영택 중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정보국에 있을 때 평소 생각했던 미국의 CIA 같은 기구를 창설해야겠어. 넌 이제부터 이 작업 좀 해야겠다. 지금부터 착수하자. 일단 육본으로 가자. 그런데 차 가져왔니? 그래. 두 사람이 육본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가 오전 7시경. 동기생인 648기생들이 많이 보였다. 최영택 중령은 김종필에게 일단 자동차도 좋은 걸로 바꿔야겠고 권총도 네 것까지 2정을 갖고 와야 되니 부대에 잠깐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남산의 첩보부대로 돌아왔다. 첩보부대 간부들은 최영택 중령이 돌아오자 마른 침을 삼키며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 모여들었다. 이제부터 종필이와 일을 해야겠는데 여러분들이 협조 좀 해줘야겠소. 뭘 도와주면 되지? 우선 차부터. 첩보부대에서 가장 좋은 차는 공작처장이 타고 다닐 때였다. 김영민 공작처장은 즉시 자기 차를 쓰도록 했다. 권총도 2정을 구했다. 게다가 첩보부대장에게서 운전병, 휘발유 등 첩보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았다. 모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첩보부대가 자진해서 혁명에 참여한 데는 김종필이 이 부대에 오래 근무하여 능력이나 인품에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최영택 중령이 다시 육본 상황실로 돌아와 보니 넓은 방이 장교들로 꽉 차 있었다. 모든 장교들이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김종필과 최영택 중령만 사복이었다. 회의에 불만이 있는 혁명파 장교들 중 대령급들은 틈만 나면 상황실 뒤편으로 걸어와 김종필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다. 김종필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답한 뒤 돌려보내곤 했다. 장도영 총장이 출동부대에 철수론을 펴 신뢰가 소란스러워졌을 때 한 대령이 함부로 철수 못합니다 라고 끼어들자 길재호 중령이 말했다. 저 새끼 저거 배신할 때는 언제고 혁명군 들어오니 저런 말을 해. 며칠 뒤에 저놈도 다 잡아넣어야 해. 군사혁명위원회 명단을 발표할 때
김종필은 최중령을 데리고 갔다. 해병대 헌병 지프가 선두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에스코트를 했다. 강창선 아나운서가 이들을 맞았다. 계엄사령부 인적사항을 발표할 테니 읽으시오. 알겠습니다. 강창선 아나운서는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김종필은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네가 들어가봐라고 했다. 최영택은 강창선 아나운서 뒤로 들어가 명단을 제대로 읽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중앙계엄사령관 장도영, 중앙계엄 부사령관 박정기. 그는 박정희를 박정기로 읽고 있었다. 최영택은 강창선 아나운서의 어깨를 소리나지 않게 치면서 기가 아니라 희라고 말했다. 아나운서는 다시 읽기 시작했다. 아, 실례했습니다. 박정기가 아니라 박정희입니다. 이날 방송을 마친 뒤 김종필은 종로 한일은행 본점으로 최영택을 데리고 갔다. 친형 김종락이 두 사람을 보고 밖으로 나왔다. 형님, 돈이 좀 필요해요. 알았다. 잠시 뒤 김종락은 한 다발의 돈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은행 문 앞에서 작가라면서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김종필에게 말했다. 아, 수고하십니다. 군사혁명 참 잘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절대 지지하고 있으니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소견이 있습니다. 과도기에는 반드시 쌀값이 뜁니다. 혼란기가 닥치면 장사꾼들이 매점 매석을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선 막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필은 좋은 훈수 하나 들은 듯 기분 좋아했다고 한다. 5월 16일 밤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조직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불러낸 648기 동기생 최영택 중령과 함께 혁명군 완장을 만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울 명동 입구에 상패 만드는 집으로 갔다. 가게 주인은 낚시와 등산용 지도를 만들어 팔기도 하는 사람인데 김종필한테 신세를 진 적이 있었다. 김종필이 육본 정보국 기획과장으로 있을 때 이 주인이 5만 분의 1 군사지도를 등산용으로 팔려는데 허락해달라고 부탁해왔다. 김종필이 상부에 이야기해서 좌표를 지우고 판매하도록 해주는 바람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다. 이 주인은 그날 밤을 새워 4,500장의 완장을 만들어주었다. 17일부터 하얀 천에 혁명군이라 쓴 완장을 나누어주니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하는 것이었다. 혁명군이 아닌 군인들은 완장을 찬 동료들을 보고 부러워했다. 최영택은 완장의 심리적 효과에 놀랐고 이를 적절하게 이용한 김종필의 두뇌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17일 오후 김종필은 최영택에게 우리 동기들을 불러오자. 우선 서정순, 이영근, 그리고 제대한 뒤 대구에 내려가 있는 고재훈을 불러와 라고 했다. 이들이 정동 구 러시아 공사관 근처의 하남 호텔에 모인 것은 5월 18일이었다. 김종필이 대강 정해준 지침에 따라 이들은 중앙정보부에 조직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6.25 전부터 육본 정보국에서 근무한 장교들로서 당시 전투정보과 비공식 문관이던 박정희와 친면이 있었다. 이들은 작업을 하다가 석정선을 생각했다. 동기생 석정선은 4.19 직후 김종필과 함께 군내 정화운동을 주동한 인물이었다. 김, 석 두 중령은 둘도 없는 친구로서 5.16 석 달 전에 헌병대에 같이 구속됐다가 강제 예편당할 때까지는 행동을 함께했다. 그 뒤 석정선은 나는 처자식도 있고 하니 혁명은 그만두겠다고 해 손을 뗐었다. 김종필은 좋다, 네 갈 길을 가라. 그러나 혁명이 누설되면 네가 한 걸로 알겠다 라고 엄포를 놓았다. 동기생들은 뛰어난 정보장교인 석정선의 머리가 필요하니 그를 불러야겠다고 김종필에게 건의했고 김종필도 양해했다. 석정선이 참여하자 하남 호텔의 모임은 활기를 더해갔다. 이들은 중앙정보부뿐 아니라 군사혁명위원회를 이을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조직안도 만들었다. 이들은 혁명정부 권력구조의 산파이기도 했다. 19일 김종필은 최영택 중령에게 장면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던 중앙정보위원회 이후락 실장으로부터 업무일체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후락은 자유당 시절에 김정열 국방장관으로부터 발탁돼 장관 직속의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이 부대의 이름을 자신의 군번을 따서 7구부대로 붙였었다. 7구부대의 주 임무는 미국 CIA와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이었다. 이후락은 장면정부 시절에도 육군소장으로 전역한 뒤 같은 일을 보고 있었다. 정보위원회는 그러나 경찰, 군의 여러 정보기관을 통합 조정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영택 중령은 이후락 실장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부인이 전화를 받는데 안 계신다는 것이었다. 최영택은 이후락과 함께
연합참모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최영택은 사실 저는 최영택입니다 라고 하니 부인은 어머나 그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하더니 이후락을 바꿔주더란 것이다. 최영택 중령입니다. 이젠 군사혁명이 성공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보부를 창립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아, 협조하죠.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일단 내일 한번 뵈면 어떨까요? 좋죠. 내일 오후 1시에 명동 사보이 호텔 지하 다방에서 만납시다. 5월 20일 최영택은 김종필을 따라가서 군사혁명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조직과 기능 등 혁명정부의 통치기구 조직에 대해서 보고했다. 최영택은 차트를 넘기고 김종필이 설명했다. 장도영 총장은 최고라는 말이 거슬린다고 지적했다. 최연장자인 김홍일 외무장관이 말했다. 지금 우리는 군사혁명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권위 있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비록 공산국가에서 쓰고 있다고 해도 최고라는 단어를 못 쓸 이유가 없습니다. 김동하 해병소장도 찬동하는 바람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고위원 중 한 명인 김포 해병여단장 김윤군 준장은 이날 김종필의 구상이 스케일이 크고 원대한 비전을 담고 있어 큰 감명을 받았다. 그의 능란한 화술 때문에 브리핑 내용뿐만 아니라 이 조직안을 만든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종필은 이 자리에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직속으로 중앙정보부와 재건 국민운동본부를 둔다는 것도 보고했다. 김윤군은 5월 17일 저녁 6본 상황실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군사혁명위원회 위원 30명 가운데 육사 8기생들에게 5명이 배정됐다. 8기생들은 한 구석에 모여 승강회를 벌이는데 김종필이 나타나 무슨 말을 하니 조용해지는 것이었다. 아, 이 사람이 8기생들 중 리더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최영택은 보고회를 마치고 이후락과의 약속 장소인 사보이 호텔로 갔다. 30분이 늦었는데 이후락은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락은 선선히 말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못했어요. 현재까지는 미국 CIA와 정보를 교환하는 일만 했습니다. 다 인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최중령은 다음날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위원회 사무실로 갔다. 이후락은 보이지 않고 육군 소장인 차장과 해군 대령인 국장이 업무 인계를 해주려고 했다. 이때 미국 대사관에서 왔다는 두 미국인이 나타났다. CIA 요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자신들과 정보 교류를 하는 한국 측 창구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궁금해서 나와본 것 같았다. 두 미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수인계 서류에 도장을 찍은 최영택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중앙정보부 창설준비 작업반은 5월 22일 하남호텔에서 화신백화점 뒤편에 있는 여관으로 옮겼다. 다음날 김종필이 오더니 돈 뭉치를 주고는 말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데로 옮겨야겠어. 민주당 계통 사람들이 이 여관에 많이 들락거려. 도저히 보안 유지가 안 되겠어. 작업반은 서울 퇴계로 입구에 있던 중앙여관으로 다시 이동했다. 국회의사당으로 최고회의가 입주한 뒤에는 서울신문 옆 국회 별관이 중앙정보부 창설준비 사무실로 쓰였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장도영 거세에 나선 김종필 5월 25일쯤 중앙정보부 조직안이 거의 완성됐을 때 서정순 중령이 김종필에게 건의했다. 정보 전문가들이 만든 안인데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김종필은 하극상 사건 때 나를 도와준 분이 계셔. 최동지가 모셔와 라고 했다. 최영택은 서대문 근처에 있던 신직수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중앙여관으로 모시고 왔다. 신직수는 군 법무관 시절에는 박정희 사단장 아래서 법무참모로 일한 적이 있었다. 신직수는 김종필이 중앙정보부법의 법률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일별하더니 말했다. 잘 하셨는데 이대로는 부족합니다. 손을 많이 대야겠습니다. 신직수 변호사는 김종필로부터 중앙정보부법 초안을 넘겨받아 집으로 가져갔다. 다음날 그는 말끔하게 고친 법률안을 들고 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신직수는 중정법률고문으로 임명되고 1970년대에는 정보부장이 된다. 정보부 요원들은 방첩대, 정보국, 첩보부대, 헌병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뽑아왔다. 최영택 중령은 6본 정보국 차장 최태관 준장과
첩보부대장을 찾아가 정보요원들을 뽑아왔다. 방첩대에서 오래 근무했던 이영근, 서정수는 방첩부대에서 수사요원들을 많이 데려왔다. 김종필은 5월 28일쯤 중앙정보부 창설안을 정리하여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부의장에게 가져갔다. 박정희는 내용을 일별한 뒤 만족해하면서 두고 가면 의장 결재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김종필이 다시 찾아갔더니 박정희는 장도영 장군이 결재를 보류시켰다 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최영택 중령은 이때 648기 동기생인 김종필이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이런 말을 하고 나가더란 것이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장도영이가 정보부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는 것 같아. 우리끼리 해치워야겠어. 그때 김종필은 장도영 의장이 동양인 인천지구 첩보대장 출신인 김유란 예비역 대령을 정보부장으로 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며칠 뒤, 즉 5월 말 김종필은 박정희 부의장에게 장도영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빨리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재촉했고 자신이 직접 장 의장을 찾아가 설명하기도 했다. 박정희가 받아온 결재 서류를 들고 온 김종필은 최영택 등 창설 요원들과 앉아 주요 인사를 결정했다. 부장 자리엔 자신의 이름을 써넣었고 행정관리차장에 이영근, 기획운영차장에 서정순, 총무국장에 강창진, 해외 담당 제2국장에 석정선, 수사 담당 제3국장에 고재훈, 교육 담당 제5국장에 최영택, 통신실장에 김태진, 비서실장에 김봉성, 고문에 신직수, 장태화, 김용태였다. 완전히 김종필 인맥으로 구성된 중앙정보부는 군정기간의 박정희 의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를 받으면서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여 정권을 안정시키고 군정 이후를 내다본 새로운 정부와 정당을 연구하고 조직하는 산파가 된다. 6월 10일에 공포된 중앙정보부법은 전문이 구조로 된 아주 짧은 법안이었으나 엄청난 권한을 담고 있었다. 정보부의 기능은 국가안전보장과 관계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 부의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 감독한다. 부장과 차장은 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한다. 전국에 지부를 두며 직원은 부장이 임명한다. 정보부는 소관 업무에 관한 수사를 할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더구나 중앙정보부의 직원은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이 공포되기 전에 중앙정보부는 이미 기능을 시작한 상태였다. 최영택의 기억으로는 정보부에 최초로 보고해온 곳은 치안국이었다고 한다. 치안국장은 육군 헌병감으로서 정군운동을 주동한 김종필, 석정선을 강제 예편시킨 조흥만 준장이었다. 최영택이 김종필에게 말했다고 한다. 조흥만이는 자네 옷을 벗긴 사람이잖아.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어? 이봐, 과도기에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성이 더 중요해. 이런 사람이 충성은 더 잘하지. 치안국이 올린 보고의 요지는 이러했다. 일본에서 온 여객기에 불법으로 입국한 제1동포 전세호란 자가 경찰에 검거됨. 이 자는 박정희 장군이 문경 보통학교 교사로 있을 때 제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거류민단에서 학생 동맹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는데 박 장군이 혁명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혁명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 귀국을 강행했다고 함. 해외 담당 국장이 된 최영택은 사보이 호텔에 붙들려 있는 전세호를 만나러 갔다. 전세호는 민단과 조청년에 대해서 깊은 정보를 말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유태하 전 주일 대사를 꼭 데리고 오십시오. 일본에서도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그분의 존재를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자금을 써가면서 그동안 정계, 재계, 야쿠자 조직에까지 아주 넓은 인맥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분을 데리고 와서 이 인맥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한일 회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날 밤 김종필은 박정희에게 물어 전세호가 제자임을 확인했다. 유태하 전 대사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뒤에 귀국을 거부하고 있었고 혁명정부도 그를 부정축제자로 지목하여 수배해놓고 있었다. 다음날 정보부에서는 유태하 대사 귀국 공작 회의가 열렸다. 박정희와 김종필은 혁명 구상 단계 때부터 혁명 이후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예상하고 이때 일본으로부터 돈을 꾸어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김종필 부장은 최영택에게
전세호와 함께 일본에 가서 유태하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때 한일 두 나라 사이엔 국교가 없어 일본에 입국하는데 편법을 써야 했다. 최영택은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홍콩 비자를 얻었다. 홍콩으로 가는 길에 일본에서 이틀간 체류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홍콩에 들어간 뒤 홍콩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일본 입국 비자를 얻었다. 전세호의 협조를 얻어 최영택은 한 20일 뒤 유태하 대사를 데리고 귀국할 수 있었다. 혁명 정권의 칼자루 역할을 하게 되는 중앙정보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종필은 장도영을 거세하지 않고는 혁명 과업을 순탄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장도영 거세에 있어서는 김종필을 필두로 한 8기 영관급 주체 장교들이 훨씬 적극적이었다. 육사 8기생들과 장도영 사이의 나이로는 2살에서 3살, 군 경력도 2년 차이밖에 없었으나 계급은 중령과 중장 차이였다. 중령 계급장을 6년에서 8년간 단 8기생들은 선배 장성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김종필은 5월 15일 혁명방송문을 작성할 때도 박정희가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이라고 써넣는데 반대했었다. 장도영을 혁명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확답을 하지 않고 애를 먹인다고 생각한 일부 주체 장교들은 혁명 후에도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장도영을 처단해야 한다면서 날뛰었다. 그때마다 박정희는 혁명에도 의리가 있다면서 달랬다. 여러 번 장도영한테 신세를 진 박정희의 입장은 의리와 인정 면에서도 30대 영관급과는 같을 수 없었다. 그런 장도영이 혁명에 무임승차한 뒤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고 본 김종필은 5월 말부터 장도영 거세 준비에 들어간다. 장도영을 거세하지 않으면 혁명정부가 분열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김종필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 자료로는 그가 6월 2일 맥그루더 미 8군 사령관과 만나 나눈 대화록이 있다. 김종필은 서두에서 오늘은 우리 혁명군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한 뒤 이렇게 설명해 가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해서 2차례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600년 전에 일어난 첫 번째 혁명도 부정부패가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과 비슷합니다. 저는 4.19에 대해서는 혁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혁명이 5.16입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 많은 차별 정책으로 나라가 이리저리 분열돼 있었습니다. 이번 혁명의 주 목적은 이런 분열 상태를 종식시키는 일입니다. 장도영 장군은 이북 출신이고 박정희 장군은 이남 출신입니다. 지금의 분열과 갈등은 이 점이 주 원인입니다. 장도영 장군의 태도는 혁명 전, 혁명 중, 혁명 후에 모두 달랐습니다. 장 장군이 혁명을 비호했음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의 정보가 새나갔을 때도 그는 뜬 소문에 불과하다면서 그런 사실을 부인해줬습니다. 박 장군은 거사 전에 최고회의의 조직 구성과 의장 문제까지 그와 상의했습니다. 장 장군은 최고회의를 이끌어갈 만한 적격자가 없다고 걱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혁명 당일 장 장군은 밤 9시 40분에 34단의 반란을 보고받고도 장면 총리에게는 다음날 새벽 2시에 보고했습니다. 왜 그토록 지각 보고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김종필은 이런 식으로 장도영 장군의 기회주의적 행동 사례를 한 20분간 자세히 설명해 갔다. 박 장군은 18일 이후 장 장군에게 복종했습니다. 박 장군은 장 장군이 최고위원들과 내각을 임명했을 때 어떤 반대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북 출신들이 많이 기용됐는데 이에 반발하는 소장파들을 박 장군이 무마시켜야 했습니다. 24, 25일경까지 장 장군은 박 장군과 의논해서 이를 처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걸핏하면 충돌했고 박 장군과의 상의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장들을 임명했을 때도 박 장군은 신문을 보고 나서야 알 정도였습니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장 장군은 오는 8월 15일까지 정권을 민간정부에 이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누구와도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현재 모 신문은 신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장 장군이 간접적으로 이 움직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모 신문의 편집국장도 장 장군을 지지하도록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미군 사이에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 장군의 직책이 4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최고회의 의장,
내각 수반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중대한 직책을 4개나 갖고 있는 탓에 우리 양군 사이에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부하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인은 오늘 최고회의에 법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최고회의 의장, 부의장, 위원들은 겸직을 금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건은 투표 결과 19대 12로 가결됐습니다. 우리는 신임 육군참모총장을 뽑아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귀하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뉴스위크지에 지금 한국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나라는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장도영 장군을 중심으로 단합할 겁니다. 장도영에 대한 많은 비판을 쏟아놓은 뒤에 김종필이 말한 장도영 중심의 단합을 맥그루더는 하나의 수사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맥그루더는 그러면 장 장군의 직책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고회의 의장만 맞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도영 장군과 맺은 신사협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병대로부터 발포를 당한 박정희 장군은 장도영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군 이라고 말했고, 젊은 장교들은 장 장군을 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장군은 아니야, 우리는 장 장군을 지도자로 모시기로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이남에서라도 남북은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장 장군의 이북 출신 추종자들은 세력을 확대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5천년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장 장군이 지난번에 방미 의사를 표명했을 때도 그것은 동료들과 합의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꼴이 정비되지도 않았는데 귀국 대통령과 만나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현지 사령관인 기화와도 만나지 못하는데 그의 방미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방미한다면 이곳 정세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일 겁니다. 맥그루더는 김종필에게 각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은 최고위원으로 계속해서 남는가? 박정희 장군은 상임 최고위원이 되는가? 라고 꼬치꼬치 물었다. 김종필은 백지에다가 혁명정부의 조직 체계도를 대충 그려나가면서 각 부서의 기능과 상하 관계를 설명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멜로이 8군 부사령관이 사본을 한 장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물론입니다. 이 정부 조직 초안은 혁명 2달 전에 작성한 겁니다. 맥그루더가 고심을 많이 했겠군요 라고 하니까 김종필은 이렇게 받았다. 귀측으로부터 배운 것이 많습니다. 미국 측이 한국군 장교들에게 가르쳐준 조직 운영의 기술을 혁명에 써먹었다는 뜻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최초의 인터뷰. 맥그루더는 6월 2일 김종필과의 요담에서 후임 육군참모총장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본인의 추천을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귀측에서 지명한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최고회의에 2-3명의 적임자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후에 박정희 장군이나 장도영 장군께서 귀화와 상의할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도 최고회의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귀화가 누구를 추천한다면 그를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귀측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하우스 고문단장과 상의한 뒤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금중인 장성들에 대해서는 귀하가 좀 더 애쓸 수는 없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귀하보다도 더 걱정하시는 분이 바로 박정희 장군입니다. 이한림 장군과는 동기생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이렇게까지 우리 장성들을 배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실세인 14명의 분과위원회는 648기 출신이 5명이었다. 행정분과위원회 오치성 대령, 내무회 박원빈 중령, 법무회 이석재 중령, 보건사회 길재호 중령, 최신 옥창호 중령. 이석재 중령은 기능이 정지된 헌법을 대체할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만들고 있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최고회의 의장, 내각수반,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장도영의 처리였다. 성격이 깔끔하면서도 단호한 면이 있는 이석재 중령은 장도영을 찾아가서 계급을 초월한 담판을 벌였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의 고향도 신이 줍니다. 각하도 고향을 버리고 월남했듯이 저도 부모를 고향에 놔둔 채 혼자만 빠져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월남에 군인의 길로 들어섰다가 공산화를 막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보자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혁명은 어차피
힘으로 하는 겁니다. 박정희 장군이 총칼을 들고 나와 정권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까? 이 혁명은 각하가 주인공이 아니라 박정희 장군이 계획하고 실행한 겁니다. 저희들에게 협조하시면 각하의 위상에 어울리는 대접이 꼭 있을 겁니다. 각하 혼자서 4가지 직책을 다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장도영은 일개 육군 중령이 참모총장을 협박하는 건가 하고 화를 냈다고 한다. 이석재는 이렇게 말하고 나왔다고 한다. 혁명이 아이들 장난입니까? 우리가 계급 가지고 혁명한 줄 아십니까? 한강 다리를 넘어올 때 우리는 이미 계급의 위계 질서를 벗어났습니다. 이석재는 비상조치법안에 최고회의 의장은 겸직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뒤 국가재건 최고회의 법안에는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부의장, 즉 박정희가 맡는다고 써놨다.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이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최고회의의 실권을 장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도영은 실권을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당시 박정희와 김종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두 사람의 법정 증언이 참고가 될 것이다. 장도영 일파에 대한 반혁명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박정희는 이런 진술을 했다. 장 총장의 태도가 애매하다고 해 젊은 장교들이 처치하자고 하는 것을 무마한다고 생땀을 뺐다. 젊은 장교들이 과격한 이야기를 하길래 혁명에도 의리가 있다. 처음부터 장 장군을 내세우자고 한 이상 그대로 해야 한다. 우리들이 장 장군을 잡아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더니 일부 장교들은 시종 반대했다. 김종필도 이런 요지의 증언을 했다. 문제준 대령이 장도영 장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에 본인은 박 장군의 뜻이 그것이 아니란 것을 누누이 설명했다. 본인은 문 대령에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혁명 주체 세력이 분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똑같은 이야기를 최명신 장군한테도 했다. 박 장군은 자신의 권한을 장 장군에게 다 드리고 장 장군 중심으로 혁명 과업을 수행하자고 주장해왔다. 어느 때인가 최고회의를 열고 있을 때 최고위원들이 장 장군이 너무 많은 직책과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좀 덜어야 한다는 제의를 하자 박 장군은 노발대발했다. 내가 그분에게 그런 권한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반대하는 놈이 누구냐 해가지고 혼을 낸 적이 있다. 1961년 6월 3일 아침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비상조치법을 통과시켰는데 최고회의 의장은 타직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장도영은 흥분했다. 오전 10시쯤 최고회의 의장실을 찾아온 이주일 소장, 김윤근 준장, 김진휘 준장, 유원식 대령 앞에서 신경질을 냈다. 당신들은 나를 로봇으로 만들 생각인가? 최고위원들 총회를 소집해 박 장군과 나를 놓고 신임 투표를 해볼까? 만약 박 장군이 지지를 받으면 내가 물러나면 될 것 아닌가? 장도영은 이날 밤에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유원식, 송찬호 준장, 문제준 육군 헌병감, 박치옥 공수단장을 불렀다. 장도영은 이들에게 하소연 비슷한 불평을 털어놓았다. 당신들은 혁명을 무엇 때문에 한 것인가? 정말 우리 1대1로 해볼까? 나도 대비책이 있어. 서울 시내가 피바다가 된다. 불바다가 된단 말이야. 유원식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장도영은 책상을 치고 유리잔을 던지기도 하는 등 극도의 흥분 상태였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장도영 의장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일단 통과된 의장의 겸직 금지 조항을 완화하자고 최고위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많은 위원들은 반대했으나 박정희는 최고회의 의장이 내각 수반만은 겸직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법안을 수정하도록 했다. 6월 8일 밤 김영옥 중령과 홍종철 대령은 겸직 금지 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달래기 위해서 장도영 총장의 공간을 찾았다. 장도영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괴로운 표정이었다고 한다. 장도영은 이런 말을 하더란 것이다. 이번 혁명에서 중대한 일은 모두 이북 사람들이 다 하고 가담자도 많은데 당신들은 속고 있는 것 같아. 속고 있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혁명 주체 세력 안에는 불순분자들이 들어있다는 뜻이야. 혁명 주체인 김영욱 중령과 홍종철 대령은 장도영 최고회의 의장과 같은 이북파였으나 장도영에 동조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장도영을 찾아간 자리에서 의장과 내각 수반을 겸직할 수 있으면 됐지 참모총장과 국방장관까지 겸직하려는 것은 무리다 라고 거듭 설득했다.
장도영은 단념하지 않고 최고위원들을 한 명씩 불러 육군 참모총장직을 계속 겸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행동이 박정희,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혁명파에게는 자기 세력 구축 작업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다시 박정희의 증언을 듣는다. 장도영 의장은 자신이 참모총장을 꼭 겸직해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주일 장군을 불러놓고 울기도 해 과거의 장 장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장 장군을 만나서 내각 수반이 참모총장까지 겸해가지고서는 군을 바로잡기가 곤란하니 군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사람에게 시키자고 했더니 장 장군은 박 장군 당신이 내각 수반을 하시오. 나는 참모총장으로 돌아가겠소라고 말했다. 심지어 장 장군은 최고위원들을 관사로 한 사람씩 불러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발악하면서 나와 1대1로 해보자고 선전포고를 했다고 들었다. 장도영은 설사 최고회의 의장 자리를 내놓더라도 육군 참모총장 자리는 고수하고 싶어 했다. 혁명 주체의 핵심인 문제준 대령이 보기에는 군사정권의 민정이양 시기를 금년 11월로 구상하고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되면 민정이양 후에도 자기가 계속해서 참모총장을 할 생각이었던 모양이었다. 김종필은 이미 활동을 시작한 중앙정보부를 동원하여 6월 1일에 장도영의 측근인 김위란 전 대령 등 3명을 구속했다. 김 씨는 육사 5기 출신으로서 신의주 동중학교를 졸업한 장도영의 후배였다. 육사 5기인 그는 인천지구 첩보부대장으로 있을 때인 1960년 4월 모종의 사건으로 해서 파면됐다.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있으면서 민주당 쪽과 접촉, 장도영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도록 하는데 힘을 썼다고 한다. 학교 선배인 장도영이 최고회의 의장이 되자 김일환은 타임즈에 실린 박정희의 좌익 전력에 대해 발설하고 다니면서 장도영을 밀어줄 인맥을 구축하다가 6월 초 김종필의 지시로 구속됐다. 혐의는 반혁명 음모. 김종필은 중앙정보부 조직안에 대해서 장도영이 결재를 미룰 때 장도영이 김일환 같은 사람들을 정보부에 심으려고 한다는 판단을 해 일종의 선제 공격을 한 것이다. 장도영은 박정희를 불러 그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은 나를 구속하는 것과 같으니 내 얼굴을 봐서 풀어달라고 하여 김일환 등은 3일 뒤 석방됐다. 김종필은 김일환과 정보국에서 함께 근무해서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에 대해서 대단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했다. 그만큼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김일환 구속 사건은 박정희와 장도영을 더욱 멀리 갈라놓는 단초가 된다. 김일환 등은 석방된 뒤에도 박정희 세력이 장도영 장군을 거세하려고 한다는 불평을 하고 다닌 혐의로 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희의 법정 증언. 장도영이 참모총장직을 놓으면 허수아비가 될 염려가 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군의 실권만은 자기들이 주겠다 등등 별별 말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육군의 실권만 쥐고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만일 장도영 측이 군을 장악했더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유혈 사태가 생길 뻔했다. 군 상층부에서 권력투쟁의 양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인 6월 3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박정희 부의장은 대구 매일신문, 서울분실, 정경원 기자와 단독 회견을 가졌다. 5월 23일에 외신기자들과 회견한 이후 처음이었다. 최초의 단독 인터뷰를 대구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한 것은 고향에 대한 배려인 것처럼 느껴진다. 박정희의 인간성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인터뷰 기사의 전문은 이러했다. 기자, 오늘은 동양 선배를 대하는 마음에서 좀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구 청수원 아주머니의 안부도 전해드리고요. 박정희, 좋습니다. 청수원 아주머니한테는 신세도 많이 졌는데 편지라도 한 장 해줘야겠는데 또 취재하러 왔소. 나는 고향 친구라기에 이야기나 좀 하고 싶었는데. 기자, 박 장군이 군사혁명을 결심한 동기는 박정희, 과거 25년간의 군인 생활을 통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성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겨놓으니까 꼭 망할 것만 같았어요. 아 그래, 국가 민족이 망해가는 판에 군이라고 정치에 불관여한다는 원칙만을 고집할 수 있겠소. 그래서 최후 수단을 쓴 것뿐입니다. 기자, 이 정권 하에서도 군사혁명의 기운이 있었다는데 이번 5.16 혁명의 직접적 동기를 좀. 박정희, 하기야 이승만 정권 때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흥분한 일부 영관급 장교단이 들고 나서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4.19 혁명이 일어나 학생들에게 맡긴 셈이죠. 그건 그렇다 하고 이번 군사혁명의 직접적인 동기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장 정권이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팽개치고 무능과 부패로 일관해 도저히 그들로서는 긴박한 위기를 타개할 힘이 없다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민을 기아로 몰아넣은 그들의 무능도 무능이려니와 장면씨의 리더십이란 게 말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혁명 구호에도 있지만 이북 공산당의 간접 침략은 눈에 보일 정도였고,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경제 파탄은 결국 국민을 극도의 불안과 부황증으로까지 몰아넣지 않았소. 이래가지고야 군대인들 안심하고 국토 방위에만 전념할 수 있었겠소. 아닌 게 아니라 이러다간 1년 후에는 공산주의가 시골 농촌까지 침투할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판단했소. 기자, 간접 침략을 분쇄하자는 혁명 구호를 내걸 만큼 장 정권은 반공에 무력했던가요? 박정희, 무력 정도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오. 망할 놈들. 이번에 조사해봤더니 붉은 마수는 이미 장 정권의 장관급까지 뻗치지 않았겠소. 기자,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박정희, 그 선우종원이란 놈하고 김영선, 김선태 같은 자가 일본의 조총련을 통해서 공산당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니 더 말해서 뭐하겠소. 더구나 선우란 놈은 간첩임을 자백하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이따위 놈들이 정권을 맡았으니 백성이 살게 모여. 2, 3일 후에는 사건 전모를 공표하겠지만 그 밖에도 나는 감투와 돈과 이권의 눈알이 뒤집힌 그들의 흑막을 낱낱이 천하에 공개할 방침이요. 박정희가 말한 반공검사 출신 선우종원 씨 관련 간첩 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간첩이 된 반공검사 선우종원. (1961년 6월 3일의 최고회의 박정희 부의장에 대한 매일신문 정경원 기자의 인터뷰 기사는 이렇게 이어진다. 기자, 그런 어마어마한 간첩 사건을 장 정권이 몰랐단 말입니까? 박정희, 천만에. 경찰은 이미 사건을 인지했지만 압력에 눌려 흐지부지해버렸다니 기가 막힌 일아니요. 여북하면 미국에 가 있는 최경록 장군 같은 분은 재미 유학생들이 그곳에서 영주하려 한다고 전해왔겠어. 기자, 박 장군의 가정 환경을 좀. 박정희, 신당동에 집 한 칸 있는데 처하고 10살, 7살 나는 기집애 둘, 4살짜리 머슴애 하나뿐입니다. 재혼해서 뭐 다 어리죠. 기자, 군사혁명 전후의 사정을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박정희, 다 지나간 얘긴데 참가 부대는 다 알 거요. 알려달라고. 34단, 33사단, 공수전투대, 해병 제1여단, 육군단 포병. 서울서 행동한 주류 부대는 이 정도고, 이 밖에 대구, 부산, 광주, 논산훈련소, 청주 등 후방부대와 일부 야전군 사단에서도 호응을 약속했습니다. 최초의 계획은 작년 12월부터죠. 그땐 영관급 장교들이 열렬했고 2군 참모장이던 이주일 장군의 협력도 많이 받았죠. 기자, 도중에 정부가 세웠다는 말도 있었는데, 박정희, 일부 정부가 세워서 초조할 때도 있었지만 나 자신은 군사혁명을 결심했을 때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소. 물론 우리 동지들은 이번 거사에서 만일 배신한 자가 있으면 극형에 처하도록 서약했었소. 사실 까놓고 말하자면 내가 실패했더라도 후회는 안 했을 거요. 내 뒤를 이어 제2, 제3의 혁명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기자, 정보는 왜 샜습니까? 박정희, 글쎄 한 놈이 배신했기 때문에 약간 당황했지만 미군 계통은 장도영 중장이 잘 커버했죠. 기자, 아슬아슬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박정희, 12일의 거사 계획이 정보 누설로 실패하고 13일 전 혁명군에 16일 오전 3시에 행동하도록 지시를 완료했소. 사실은 정보가 새었기 때문에 예정보다 1시간 늦었고 한강에서는 헌병들과 본의 아닌 교전까지 있었죠. 예정대로 됐다면 장면이도 장관들도 모조리 내 손으로 잡아넣는 건데 그때 지휘 위치가 어디냐고요? 육관구 사령부였소. 기자, 박 장군이 가진 신조는? 박정희, 나는 군인이니까 국가에 충실하게 봉사하겠다는 일념뿐이죠. 아무리 썩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올바르게 살아보겠다는 신념은 굽히지 않았죠. 기자, 신뢰가 되면 양해해 주십시오. 한간에서는 박 장군을 아주 냉혹한 군인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희, 그건 너무한데요. 사기여 보이소.
그렇게 냉정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기야 나는 5.16 전에 많은 사회단체와 사회인들과 접촉해봤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거의 도둑질, 협박 같은 얘기에만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되도록 그들과 절연하게 됐죠. 청탁, 부탁 같은 것을 이 사회에서 없애자는 게 내 신념이고 인간혁명이란 말도 있는데 요새도 나한테 부탁 오는 사람이 있으니 곤란합니다. 아직도 정신이 덜 난 모양이죠. 기자 박장군의 취미는 박정희, 영화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색하거나 사서 읽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책을 좋아하냐고요? 각국의 혁명사를 좀 읽었는데 그것도 역사서적에 들어가나요? 요즘은 경제 공부도 좀 합니다. 나의 투쟁이란 영화들 봤냐고요? 대구서 영화도 보고 책도 읽었죠. 기자, 양담배를 피워본 적은? 박정희, 5.16 전에는 나도 양담배를 피웠죠. 혁명 후에는 딱 끊었어. 기자, 구 정권 때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옥석을 구분할 용의는? 박정희, 부패에 부정한 정권과 이에 동조한 자는 다시는 출마를 못하도록 법령으로 만들어 놓고 군도 물러나야겠소. 이 문제는 더 연구해봐야겠지만 옥석은 가려야겠죠. 기자,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나요? 박정희, 어쨌든 앞으로 보다 깨끗하고 애국하는 젊은 세대가 나와야 할 겁니다. 기자, 한간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인사가 어쩌면 너무 이북계에 치우친다는 오해도 있는 모양인데 박정희, 우리에겐 그런 편협한 지역관념은 없소. 사실 이번 혁명에는 이북 출신 동지들이 보다 많이 참가했으니까요. 기자, 박 부의장이 부정의 온상이란 국회의사당에 들어온 첫 느낌은? 박정희, 이 방이 누구 방인지는 몰라도 처음 왔을 때는 확 불을 지르고 싶은 분노가 앞섰지만 국가 재산이 아까워서 참았소. 어쨌든 언론인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이 인터뷰 이틀 뒤 박정희 부의장이 구미 면장 장월상 앞으로 친필 사신을 전한다. 장월상은 박정희와 함께 구미 보통학교를 다닌 동기생이기도 했다. 조국과 민족의 이 절박한 현실을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일사봉공, 애국지성에 불타는 젊은 청년 장교들과 국군 장병들의 구국정신이 발화점에 도달하여 걸기한 것이 5.16 군사혁명이었습니다. 5월 12일 최후의 결심을 하고 상경하는 도중 금오산 상공을 통과하면서 그리운 고향 사나와도 작별하고 지나갔으나 천우와 신조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3천만 동포들의 염원이 무심치 않아서 근본 혁명 대업이 성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년 역사를 통해서 누적된 적폐와 구악들을 완전히 발본하고 자손만대 행복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를 닦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 혁명군 장병들의 일념입니다. 이 민족적인 대과업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될 것이며 군인들의 힘만으로서도 성취할 수 없을 겁니다.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이 거대한 민족적인 사명 완수에 총진군하는 길만이 성공의 유일한 첩경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사를 초월하고 목숨을 걸고서 기어코 이 과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고향에 계신 여러분, 우리들도 남과 같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신과 노력으로서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앞날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조국 건설을 위해서 우리들은 분발합시다. 우리들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들 당대는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박정희 부의장이 대구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장면 전 총리의 측근이던 방공검사 출신 선우종원 조폐공사 사장이 북한 간첩이었다고 말한 것은 다른 언론에도 보도됐다. 혁명정부에선 곧 전모를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선우 씨를 반혁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정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잘못 보고받은 것을 인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조 당쟁 때는 상대 당파를 쓸어버리는 죄목으로서 주로 영모죄를 이용했다. 대한민국 시대의 정권 교체기엔 용공, 반혁명 같은 어마어마한 혐의가 많이 등장했다. 권력기관이 친여 언론을 이용 콩알만한 사실을 집채만한 것으로 선전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잔재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정치 풍토의 유구한 전통이기도 하다. 선우종원은 1952년 장맨이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의 비서실장이었다. 이승만이 이해 여름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 직선제로의 개헌을 감행하자 일본으로 밀항하여 8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4.19 혁명 뒤 돌아왔었다. 그는 조폐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장면 총리에 가까운 정치 참모 역할을 했다. 박정희 일파가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 총리에게 보고한 적도 있었다. 장 총리는 이 정보를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에게 넘겨 조사를 지시했다. 장도영은 선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 정보가 있으면 나한테 먼저 알려줘야지 라고 항의한 뒤 도대체 누가 제보자입니까? 나도 모르는 그런 정보를 알다니 라고 불평했다. 장도영은 5.16 쿠데타가 터지기 며칠 전에도 선우 종원과 만나 식사를 같이 했다. 5월 16일 아침 혁명 방송을 들었을 때 선우 종원은 장도영이란 이름이 혁명 지도자로 발표되는 것에 기가 막혔다. 난 장도영 총장을 믿소. 그는 내게 생명을 바쳐 충성하겠다고 다짐까지 했소. 도대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쿠데타 음모를 꾸미다니요. 선우 형, 섭섭합니다. 선우 종원의 귀에는 장 총리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장 총장의 항의하는 목소리가 겹쳐서 들려왔다는 것이다. 5월 17일 오후 선우 종원은 장도영 총장의 공간을 찾아갔다. 부관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장도영은 선우 종원을 보자마자 지휘봉과 모자를 집어던지고는 돌아앉아 큰 소리로 울더란 것이다. 울고 난 장도영은 이런 말을 하더란 것이다. 이건 민주당 정권이 정치를 잘못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젊은 장교들이 박정희 장군을 내세워 구국 일념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선우 종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참으면서 가장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런데 박정희 장군은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린 그의 손에 죽어야 합니까? 그건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나이도 젊고 청렴해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운 양심적인 군인입니다. 물론 사상도 건실하죠. 선우 종원은 장도영의 견장을 툭 치면서 장 장군은 세 가지를 잘못한 것 같소 라고 한 뒤 욕을 퍼붓고는 조심하시오 라고 충고한 뒤 나왔다. 그 며칠 뒤 동양 선배인 이용훈 전 해군 참모총장이 선우 종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장면 총리 측근들을 반혁명으로 몰아 잡아들이려는 모의가 진행 중이오. 빨리 피하시오. 5월 24일 선우 씨는 헌병들에 의해서 연행됐다. 누구 명령인가 하고 물으니 헌병들은 장도영 장군의 명령입니다 라고 하더란 것이다. 선우 종원은 반혁명 사건으로 사형 구형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뒤 서대문 교도소에 수감됐다. 여기서 그는 또 다른 반혁명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장도영을 만났다. 2년 3개월간의 옥살이를 하고 나온 선우 종원은 박정희와 친해졌고 국회 사무총장이 되어 여의도 이사당의 신축을 지휘했다. 반전과 역전이 일상화한 한국 현대사의 정치 무대. 반공검사가 정치적으로 몰려 친공으로 둔갑한 선우 종원의 사례는 그 모양을 달리하여 요사이도 되풀이되고 있는 권력투쟁의 한 표본이 아닐까. 5.16 혁명이 성공한 뒤에도 좌익 혐의로 시달리고 있었던 박정희는 반공검사의 대표격인 선우 종원을 간첩으로 몰아 좌익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혼란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씌워진 의심을 벗어던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권력이 인간적 의리와 이념적 소신, 법치의 원칙을 파괴해가는 현상은 민주화 시대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선우 종원에게 피신할 것을 권했던 이용훈은 박정희가 존경에 마지 않던 이용문 장군의 친형이었다. 이용훈도 며칠 뒤 혁명정부에 의해서 군부 숙청의 일환으로 구속됐다. 이용문 장군의 미망인 김 여사는 큰아들 이건계를 데리고 박정희 부의장을 찾아갔다. 두 사람이 부의장 방에 들어섰을 때 박정희는 전투복을 입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정희는 몸을 돌렸다. 이때 이건계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분의 얼굴에서부터 무릎까지 장풍과 같은 살기가 일종의 막처럼 덮여 있었어요. 나는 그때 중국 무협소설을 읽고 있었어요. 문득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고 정신을 집중하면 장풍이 생기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저에게 의자에 앉도록 권한 박 장군은 아주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살기의 막이 없어지지 않고 들락날락하더군요. 김 여사는 구속된 이용훈 장군의 선처를 부탁했고 박정희는 혁명에 대한 여론과 학생들에 대한 반응을 물어봤다. 박정희는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군인들이 정치를 뭐 깊이 압니까? 단지 애국 충정에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이용문 장군과 논의하던 대로 목숨을 걸고 혁명한 겁니다. 김 여사가 건계 아버지 생존 시에 누차 강조하시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받았다. 박정희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는지 무서운 표정을 풀면서 웃었다. 그 순간 얼굴을 아지랑이처럼 가리고 있던 살기가 사라지더라는 것이다. 박정희는 이번에 혁명을 주도한 장교들은 모두 이용문 장군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장군 생존 시에는 여러 번 구국의 방법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잠시 추억에 젖었다. 박정희가 이때 살기를 느끼게 할 만큼 독한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여러 번 신세를 졌고 은혜를 입었으나 지금은 경쟁자가 되고 있는 장도영의 처리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